네, 그런데 신창원보다 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범죄자가 또 있다고 하네요. 안진영 기자님. 네, 여러분들 그 배우 박시우 씨랑 정재영 씨 나왔던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기억하세요? 네. 알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살인 고백을 자서전을 통해서 냈잖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가 모티브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일본의 살인자 사가와 이세이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요. 사가와 이세이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지난 1981년에 파리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몇 년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사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한 악의 고백을 출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지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광고 촬영은 물론 각종 방송에 나오면서까지 화제를 모으고 유명인이 됐습니다. 뭐야?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아니 지금 광고도 찍고 방송도 나오고 이 연예인처럼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정말. 아니 세상에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죄를 졌는데 저게 무죄라고요? 저 표정 해본 사람만 아는 표정인 저.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거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심신미약. 이 말을 이때부터 썼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끔찍하다. 저 사람 정말 심신미약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일단 1981년 프랑스에서 범죄자 사가와 이세이는 그 네덜란드인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심실 상실 상태로 치료할 수 없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원하고 있던 일본 정신병원의 한 의사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그에겐 정신병 증세가 없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린 건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이 진행이 됐지만 끝내 의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심신미약 이게 1980년대부터 이렇게 통하던 꼼수였던 거를 알게 됐고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아니 밝히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책을 내고 저걸로 무슨 돈을 벌고 참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예, 이게 사실 일본이라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일본 사회 특유의 분위기 있죠. 뭐 죄는 죄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비롭고 흥미롭고 뭐 약간 그런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를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사가와 이세이는요, 드라마에도 출연하고요,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찍은 CF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서전을 냈잖아요. 악의 고백.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고백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부스가요, 약 50만 부 이상 팔려나가요. 출간되자마자.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선 정말 약간 너무 떨리는데요. 책에는 정말 그 잔혹한 정신세계 그리고 식인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고 영화에 내보내고 드라마에 진짜 내보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그의 나이가 70입니다. 사진에 이제 아직 살아있어요? 네, 사가와 이세이의 70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사진만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무 일도 겪지 않은 그냥 70세의 남성의 모습처럼 보여서 더욱 소름이 돋는데 현재도 과거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해한 그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그런 사죄라던가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한 일간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아니 진짜 아니다, 이거는. 희한하네요. 저 사람이 살인을 안 저질렀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살인자가 돼서 셀럽이 된 거죠.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실존하고 되는... 신창원 씨가 책을 내고 막 이런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을 거. 당연히 안 돼. 이게 뭐 안개 속에서라는 책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이 사람 나온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네덜란드에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그 피해자가 그 나라에 가서 풍차에 한번 책을 내고 한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2018년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30년째 처벌받지 않고 있는 이 사가와 이세이의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되게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너무 건강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네. 괜히 봤다 싶고. 이렇게 셀럽이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근데 황영진 기자님, 네네. 우리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요? 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공포에 빠뜨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바로 이제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이죠. 대충 아실 겁니다. 바로 칼 폭파 사건을 저지른 김현희 씨입니다. 네. 자, 김현희 씨도 예전에 자서전을 썼었죠. 저도 어린 시절이지만 저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예. 그 공항에서 나올 때 자신이 자결을 하지 않도록 이에 뭐 저 자갈인가 뭐 그거를 그리고 마우스피스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했었죠. 김현희 씨는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이 특수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일 씨와 함께 2인조로 액체 폭탄으로 비행기를 폭파를 했고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일단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대북선전 및 첩보 등을 위해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91년도의 회고록이죠.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와 92년도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이 흘립니다를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전직 안기부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현희 씨 나이는 58세가 되었고요. 현재도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결혼도 국가에서 시켜준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범인 김현희 씨가 이제 테러리스트에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굉장히 미모였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그 동정표를 굉장히 많이 샀었던 케이스였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근데 김현희 씨가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나?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인데 특별 사면을 왜 해준 건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1987년 11월 29일 날 일어났거든요. 이때는요, 1988년 88 올림픽이 일어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입니다. 약간 이때다 보니까 아마 다들 많은 영화나 뭐 이렇게 그동안의 뭐 역사적인 사건들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직전은 정말 민감하잖아요. 뭔가 사회가 뒤숭숭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뭐 혼란스럽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시에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이 약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건을 둘러싼 추측과 논란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파악해보니 대부분 힘없는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비행기에 높은 사람들이 타려고 했지만 이 탑승 직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태웠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북한의 공작원인데 남한의 어떤 그 정치 세력에도 북한과의 어떤 공모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얘기를 했네요. 영화 공작에서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모론자들은 늘 음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사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놓고 버렸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이 김현희 씨 자서전을 이제 대필 작가분이 쓰셨는데요. 노수민 씨라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무려 2년 동안 그 김현희 씨랑 같이 지내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현희 씨에 대해 뭔가 진실을 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예, 노수민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희는 틀림없는 북한 공작원이었고 남쪽과 북쪽에 정치 세력이 그녀를 실컷 이용한 뒤 내팽겨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 씨는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녀가 당한 고통이 컸다. 정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안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지냈고 결혼한 뒤에도 숨어 살고 있다. 남북 양쪽 정치 권력의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처음 봤을 때 김현희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북한에 속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속았든 안 속았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변명을 하긴 했네요. 사실 죄를 인정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약간 시원하게 밝혀진다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희도 지금에 이제 와서는 혹시 김현희가 이렇게 김현희가 억지로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혹은 김현희 자체가 아예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좀 이제는 좀 속 시원하게 정말 나만의 자서전을 자기가 써주면 우리도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희생됐던 우리 국민들의 그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분을 특별 사면해서 역사의 증인으로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직 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너무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게 된 이 사건이 벌써 재작년이네요. 와. 2017년 10월인데요.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리고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아빠 이영학의 얘기인데요.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거는요. 이영학이 그전에는요. 딸이 거대 백악종을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로 해서 TV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된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 추악한 이면이 드러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10년 이상 받아온 후원금을요 본인의 이런 호화로운 생활하는 데 쓰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걸 또 튜닝하는 데 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또 사기, 무면허, 주거침입, 절도 등 전과 11범의 범죄자였고요. 무엇보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성매매 과정에서 아내까지 이 일로 내모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의미심장한 계획을 세웠다가 들켰다고요? 예, 일단 이영학 씨가 정말 어이없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우발적이고 그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도 사실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내린 판결이겠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상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판결이고요. 여기서 더 쇼킹한 게 있어요. 이 이영학 씨가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항소심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복수를 꿈꾸는 내용의 편지를 딸과 모친한테 보낸 거죠. 딸한테는요. 아빠 살려줘야 된다.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다고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딸이 약간의 그 장애가 있잖아요. 딸한테는 그냥 아빠의 말을 딸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계획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 이 악인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서전을 집필하는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제목도 아주 기가 막혀요.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다. 출판이 계약되면 집이랑 학원을 넌 갈 수 있다. 1년만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빠가 딸한테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빠가 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떤 관계여도 진짜. 아무리 자서전이라지만 뭐 이런 자서전을 내는 게 자유라고 해도 이렇게 아무나 다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살인범이 또 자서전을 써서 이게 또 만약에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 또 큰 돈을 벌 거고.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이영학 씨는 12년 전에 자서전을 출간을 했었던 전력이 있어요. 2007년 10월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냈었던 건데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틔운 어금니 아빠를 만나다라는 게 이 책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영학의 자서전이라고 알려진 이 책은 사실 이영학이 쓴 게 아니라 작가 정성환 씨의 소설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한 출판사에서 실화를 소재로 한 소설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작가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원고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영학이 쓴 자서전이다라고 해서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된 건데, 정성환 작가는 소설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의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극화돼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나 대부분 아무래도 좀 감동을 위한 허구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실화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한 처질 부녀의 그 사연을 소설로 써서 도우려고 했던 작가의 마음이 오히려 그 범죄자를 도운 셈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